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10대와 20대 세대의 절반 이상은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혹시요. 살기가 너무 점점 팍팍해서일까요? 정말 이렇다면 이건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15조 국회 통과했죠. 어제입니다. 그리고요. 재난지원금 5조 2천억 원 선거 전에 뿌린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주 초부터 곧바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4월 초까지 원래 예정된 소상공인 또는 약간 고용 취약계층 상대로 한 7조 조금 넘게 마련이 됐는데 이 중에 72%의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먼저 파악을 했고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또 도발을 했다. 일본은 3분 뒤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합참, 우리 군이죠. 4시간이 지나서 탄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단 발사체 이런 얘기부터 꺼냈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설명을 또 추가로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또 북한 그리고 청와대 의식해서 이 발표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 서울시장에 출마한 두 정당의 후보 모습이 사진으로 크게 실려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여당은 도와주세요. 야당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13일간의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선, 화 풀어드릴 것이다. 읍소 전략으로 가고 있다. 오세훈, 실정 사죄가 없다. 정권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선 전초전 양상, 첫날부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서울의 벚꽃. 이건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합니다. 100년 만에 가장 빠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2월, 3월 기온이 상승. 꽤 따뜻한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24일 개화. 그러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벚꽃이 폈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가장 빠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옥 계명대 교수께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형 전술 유도탄.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 지금은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된 거죠.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오늘 새벽에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임이 확인된 겁니다.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읍소 전략입니다. 지금 여당 보궐선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일면기사 때도 소개가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짧은 악수입니다. 여론조사상 앞서가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들. 그런데 유세 어제 벌이고 있는데요. 그 유세를 도와주러 온 인물들 간에 여전히 서먹서먹 뭔가 불편한 악수라도 그냥 스치듯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운하가 막혔다.
지금 수에즈 운하 그 통로에요. 배가 사선으로 서 있습니다. 좌초가 된 거죠. 오도 가도 못하면서요.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배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배를 언제 좌초에서 벗어나게 할지 아직 알도리가 없답니다. 그 얘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동해상으로 2기, 2개죠. 2개의 신형 전술 유도탄을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00km 상 동해상에 600km 떨어진 곳에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타격을 했다. 또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개량형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미사일을 쏠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시간만 있으면 쏘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고체 연료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성공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관련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2019년 어게인. 2019년 당시에 탄도미사일을요 13차례나 쏴 올렸죠. 그때 굉장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어게인인가 잠설칠 탄도미사일 도발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한미일 다음 주 안보실장 협의를 한다. 김여정 최근에요.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 그럼 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임기 말이 편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실천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사일 도발 한국도 겨냥한 거 아니냐. 통상 이런 미사일이면 미국을 겨냥했다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겨냥한 거 아니냐죠. 단거리거든요 또. 지금 사거리 450km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600km라는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 북한 김여정이 뭔가 좀 내놓은 협박이 있었어요. 임기 말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고통, 편안치 못하다. 이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뭔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제 새벽에 쏘아 올린 그 탄도미사일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폭탄이요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요. 북한 태양절 전후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내달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전후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해지죠. 여기 보시면 어제 쏘아 올린 거는 개량형 KN-24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통칭 불리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개량한 거 아니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위협적인 건요. 탄도미사일인데요. 활강을 합니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상승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이에요. 이거를 뭔가 이번에 또 시험한 거 아니냐는 거죠. 트럼프가 묵인했던 탄도미사일을 떠본 듯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뭐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자, 미국도 지금 뭔가 이제 분석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 네. 일단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같았으면요. 고각으로 쐈으면 이러면은 이건 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을 겨냥한 거다 보는데 이거는 단거리로 보여요. 한 600km 정도 미터니까요. 그럼 우리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북한 김여정 임기 말 편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임기 말에 겨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에 겨냥을 하고 있는 임기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은 우리한테 임기초다.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향점은 미국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장거리를 쏘게 되면 예. 바로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협상이 아예 깨지고 2017년에 우리가 봤던 뭐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 예. 거기에 대응해서 트럼프 정부의 화염과 분노 뭐 이런 거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능력들이 있고 기자회견 할 테니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지금 북한 예. 대북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감안하고 만들어라. 뭐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상황은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 같이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건 말고 그 관리된 영역에서 예. 순항 미사일, 뭐 탄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 등등의 것들 다양한 역량이 우리한테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이 상황 전체를 깨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봐요. 그럼 김건학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른바 레드라인, 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 올리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래가지고 이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는 예. ICBM이나 SLBM 뭐 예.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대화보다는 충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뭐 이렇게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고서는 예. 사실 김정은은 어디가 있냐면 평양시의 건축 예. 지대하는데 거기 격려차 시차를 나갔거든요. 그거는 상황을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떤 갈등, 대결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정말 선을 넘으려면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있었을 그렇죠. 것이라는 그렇게 거네요. 해서 독려하고 뭔가 대결적인 상황을 더 예. 이렇게 촉발시킬 텐데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면서 새로 들어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화 국면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대화도 준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행태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대응을 다룬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2시간 뒤 NSC 국가안보회의 소집한 청와대 깊은 우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고심, 그렇죠. 북한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군은 4시간이 지나서야 탄도미사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일본은 그냥 바로 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늦었다는 지적을 받게 돼요. 그렇죠. 합참 정확한 정보 분석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의 시각은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좋게 말하면 신중함, 나쁘게 말하면 뭔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우리 당국에서 내놓은 설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7시 6분경과 07시 25분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북한의 오늘 미상 발사체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아직? 입장이 없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NSC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도미사일 판단 보류한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탄도미사일이다, 재원이 어떻게 된다, 종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당국 외교부도 있었고요, 국방부도 있었고요, 뭐 군당국의 설명도 있었고 연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당국의 입장은 네. 좋게 말하면 상황 관리다. 네. 그러니까 뭔가 더 험악한 쪽으로 가지 않는 거를 막기 위한 거다. 네. 상황 관리라는 표현을 쓰죠. 다르게 말하면 가능한 별것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걸로 분석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각이 다 나눠지거든요. 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반응이 뭔가 숨기려 하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순항미사일 21일 순항미사일 발사가 예. 있고 나서 나흘 만에 지금 고강도로 바뀐 거잖아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그렇습니다. 근데 순항미사일 때 사실은 그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보도가 있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 뒤늦게 시인을 뭐 했는데 설명은 뭐 우리와 미국의 당국이 뭐 저 얘기를 해서 요거는 비공개로 하자 뭐 이랬단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국에 물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의 위협입니까?라고 물었는데도 답은 이겁니다. 아직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즉 순항 미사일을 분명히 발사한 것을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협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감을 그때도 이미 표현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사를 했고 우리가 속보를 딱 받았는데 이미 일본 보도로 속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일본 정부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거리 발사체다. NSC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모호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좀 묻고 싶은 게 예. 우리 정부의 레드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레드라인이 그 SLBM이나 ICBM이라면 예. 우리는 그럼 레드라인이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600km 정도면 우리 사거리에 충분히 와요. 예. 그리고 이 2.5톤의 탄도 미사일이라면 핵도 탑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이 어디를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깊은 우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조금 뭐 파악이 혹시 늦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좋게 말하면 상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겠죠.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굉장히 추구했고 원하는 바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보궐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들 굉장히 좀 바쁘죠. 어제 선거운동 첫날이었고요. 오늘도 많은 일정들이 짜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론을 통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여기는요. 여기 보면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그래프, 그다음에 부산시장 관련된 그래프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돼 있는데 박영선 25.3, 오세훈 46.3. 차이가 좀 꽤 있죠. 지금. 20%포인트 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부산입니다. 29.3, 58.8.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매일경제 그리고 MBN 의뢰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별로 연령별 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대의 60%는 오세훈 쪽이라고 합니다. 지지를. 그리고 40대는 58%가 박영선 지지라고 합니다. 다르죠, 지금. 야권 단일화 성사 다음 날 여론조사, 그러니까 24일 날 조사한 결과예요. 최근이죠. 여기 보면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오세훈 후보 지지도가 박영선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60.1%.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박영선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40대가 유일하다. 그런데 보니까
박 후보에게 57.9%, 오세훈 오 후보에게는 34.7%. 40대, 20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도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선거 첫날이었거든요. 두 후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 땀, 눈물로 힘겹게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정의 다시 후퇴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참 나쁜 후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 일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으로부터 퇴출됐던 사람인데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자산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바꿔서 서울이 다시 한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보들이 목이 터져라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유권자분들께요. 그리고요, 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당은 도와달라 읍소 전략, 야당은 자만 말라 단속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전략이라는 표현을 좀 붙였습니다. 재보궐 공식선거운동 돌입했다.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 몸을 바짝 낮춰 성난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다. 몸을 낮췄다. 민심이 성이 났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전체를 좀 이끌고 있죠, 지금요. 잘못 반성하고 혁신한다. 이런 반성문으로 보이는 글을 또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지지율 상승 속에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경계령. 선거 때마다 사실 말 실수,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파장을 낳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 한마디에 많은 표 사라진다. 조심해야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선거라고 해서 시작할 때 모든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례들도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행에 굉장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선거를 총괄하고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민주당은 절박,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략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구 교수님. 네. 일단 읍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좀 눈길을 잡는 거는요. 과거 자기 현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를 보면은 대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하고 이런 얘기를 후보들이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부 청와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시지 않는가. 그런 것으로 좀 느껴집니다. 유의미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견고하게 떠받드는 지지층은 40, 50대와 그리고 또 하나 20대 여성 유권자들이 압도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이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을 봤을 때 20대의 지지율이 오세훈 시장 후보 쪽으로 지금 대거 옮겨 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이 20대 여성 유권자들이 이 서울시장 선거가 무엇으로 인해서 촉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반성과 견제.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여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들어오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안 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여당을 이른바 보호하려는 전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마케팅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는 분명히 야당의 이제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최근에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청와대는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도 되게 절치부심하고 있고 앞선 기사에서도 이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까지도 지금 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 선거판에 야당의 공격 소재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쓰이게 되면은 차기의 대선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보호하는 보호하려는 차원과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이 종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생각한 측면 그리고 파장이 대통령에까지 미치는 거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측면이 있다고 분석을 하신 거네요. 최인영 변호사께는 국민의힘 사항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오기 위한 전제는요. 그냥 잘 지키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정말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런 것 처음이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이런 거 처음이다. 왜냐하면은 지난 한 5, 6년 동안 전국 선거에서 내리 5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화냐 이런 그 분위기도 5연패나 됩니까? 그렇죠. 지금 대선부터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해가지고 거의 전국 선거에서 5연패를 냈고 선거만 하면 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보궐선거까지 하면 8연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오세훈 후보는 어제 이 강북을 중심으로 지금 밑바닥을 훑었는데 강북은 전통적으로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어떤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무된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기사에도 봤듯이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박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양쪽에서 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뼈아픈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오세훈 시장이 재선할 무렵 그때 한명숙 그 민주당 후보와 붙었는데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사실 1000표까지 해가지고 아주 새벽 근소했죠. 4시나 넘어가지고 2만 5천 표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던 그런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외면적 분위기는 괜찮고 또 그리고 이 그 여론조사는 뭐 2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 선거라고 하지만 이번에 뭡니까? 공휴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보궐선거 특성상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조직력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속에서도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말 한마디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좀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제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매일 지지율 2%씩 올린다. 진짜 2% 해봤더니만 4월 7일 되면은 5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양쪽 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까 뭐 자만하지 말라니까 신중하자. 뭐 신중 전략. 그다음에 민주당은 읍소 전략.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후보들 참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두 인물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인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선거 대책위원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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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국민의 승리, 서울 시민의 승리로 만들어줄 사람 서울시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여러분께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단일화 꼭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전임시장 성 그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단에 오르죠. 저 장소가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이었습니다. 거기 유세 현장이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단상에 오르죠. 그리고 환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같이 안 올라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타나서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유세를 하고 연설을 하는 도중에 김종인 대표가 자리를 뜹니다. 갑니다, 그냥. 중간에 간 거죠. 악순했어요. 살짝 지나가듯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 발휘하셔갖고요. 빈칸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김종인, 안철수 무엇? 보니까 무슨 둘 관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설명돼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유세 연설에 김종인 중간에 떠났다. 방금 보셨죠? 싹 사라집니다. 재보선 한솥밥. 그렇죠. 지금 같이 뭘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같으니까요. 그러나 냉랭하다. 외곽, 보수, 복당, 뭐 호시탐탐 뭐 이런 것까지 좀 곁들여져 있는데요. 내용이요. 두 인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관옥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 두 분께서는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뭐 아무래도 관계를 설명한 것 같죠? 먼저 김관옥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견원지간이라고 썼는데요. 견원지간. 네. 김종인, 안철수 견원지간. 그리고 물음표까지 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기를 서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간이라 그러면, 그런 사이라 그러면 뭐 개와 원숭이가 가장 그런 거 견원은 한 지붕 자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뭐 정신 나간 사람, 뭐 먼저 이제 부인이 어떤 정치의 역할을 한다 등등의 뭐 많은 험담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게 딱 이번 보선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만 지금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협력 관계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장면이 하나의 어떤 집회 모양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보선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누가 주도하느냐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보선 이후면은 대선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계하거든요. 심지어 그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굉장히 합니다. 그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번 보선의 승리를 견인해서 그 결과로서 본인이 대선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렇게 외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둘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견원지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보선 선거 날까지 저런 모습은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아예 안 만날 것 같다. 아예 같은 공간에 첫날이니까 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요. 그제인가요?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 다음 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장에 나타났잖아요. 참석을 했는데 통상 같았으면은 비대위원장도 같이 보고 악수도 하고 이럴 텐데 그때 다른 일정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떠오르네요, 지금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빈칸에 두 가지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고치신 건가요? 밑에 지금 수정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럼. 경쟁하시는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뭘 경쟁하냐면 누가 더 뒤끝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경쟁을 하는 느낌인데 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이니셔티브를 취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정치 원로시니까 뭐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머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부터 공격을 할 수밖에 공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 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좀 실례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 많은 지도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 한마디면은 사실 상황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음이 상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이 안철수 당시에 교수가 찾아와서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조언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시작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가 오면 덕담 한마디라도 그래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하길 바란다. 이 한마디만 하면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그다음부터 비난을 하더라도 이니셔티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지금까지도 역시 뭐 안철수 대표 사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잖아요. 정치 원로인데 원로의 부인 이름까지 대면서 그걸 비난하는 것. 또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에 못지않게 경쟁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굳이 중간에 저렇게 뒤돌아서서 카메라 세례를 계속 받게 만드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해석을 오늘까지 이렇게 낮게 만드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두 사람 다 서로의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구락 교수님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쓰신 거. 정답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뒤끝 경쟁이다. 그리고 김관옥 교수님께서는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안철수 무엇 보여주세요. 불편한 동거. 실제 정답이 좀 밋밋하군요. 두 분께서는 좀 더 약간 더 상상을 하게 되는 좀 더 뭔가 더 어떤 이렇게 비유에 가까운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 정답은 불편한 동거다. 근데 두 분 말씀이 다 이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만평도 오늘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뭐 이렇게 대화가 많이 돼 있네요. 일단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물 여기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쪽 끝에 있는 인물은 누군지 아시겠죠? 오세훈 후보로 보여요. 지금 뭔가 한참 유세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두 인물이 뭔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여기 이 인물은요. 아니라고 써 있는데 약간 눈물도 흘리면서 뭔가를 째려보는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지금 속마음이 이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인물은 밑에 있습니다. 넌 내게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 불안감을 줬어. 이게 무슨 영화 대사를 응용한 만평 같으네요. 지금 이 상황 아니냐는 거죠. 지금 아까 두 분께 다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어요? 너 대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견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두 인물 상황 계속 반복될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요.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권리당원 정책 제안 게시판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근데 글쓰기 제안을 좀 했답니다. 이 제안이 시간 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통상 게시물은요. 10분 쓰고 또 10분 지나면 또 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은 서로들 이 글이 너무 많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10분을 기준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답니다. 10분 쓰고 10분 뒤에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요 24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1일 1개 이겁니다. 그리고요 댓글은요 기존에는 1분 지난 뒤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1시간 뒤에 1개씩. 이것도 1시간에 1개로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쓸 수 없게 한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호간 비방 명예훼손 등, 그럼 상호간이라는 거는 권리당원 상호간이잖아요. 이런 게 좀 있었고 당원들이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좀 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학 교수님. 네.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다가올수록 사실 그 후보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경론이 이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마구 벌어지는 그러면은 거죠. 요 최근 상호간 비방 명예훼손 이 부분은 대선 주자와 그렇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당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공방. 서로 공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나간 거죠. 당에서 보기에 약간 위험할 정도까지 왔다고 그런 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고소고발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 일종의 이제 당이 균열되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뭐 적전분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로서 결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당에서 지금 뭐 이런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을 좀 이 간격을 두어서 치열한 공방들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좀 기계적인 접근이다. 이렇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 못 쓰게 되면 다른 뭐 민간 종류가 곳에 다른 쓸 쪽에 수도 가서 있고 글을 쓰거나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여기 쓰려도 말이 독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 지사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포괄적인 해결을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좀 우리의 이 바람은 이쪽 방향이다. 어떤 형태로든 당이 균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느 당에서나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본선에서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정리하는 것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대선 주자가 만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이종근 평론가. 네. 이렇게 되면은 권리당원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민주당이 언제나 예. 겪는 상황이에요. 그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죠. 민주당, 저는 14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예. 14년 전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러니까 민주당, 열린우리당이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다음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을 때 후보들 간에 엄청난 진영 간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대처 방법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사모가 분열이 됐어요. 예. 노사모 안에서도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한명숙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굉장히 서로 갈려서 논쟁이 벌어졌지만 예. 그것을 이렇게 막아본 적이 없어요. 왜? 민주당이라는 전통은 언제나 열린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주류도 마음껏 말하게 하고 서로 공방을 벌이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기계적이냐면 예. 비방이나 명예훼손은 삭제시키면 돼요. 그건 원래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명예훼손의 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삭제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쳇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뭐 하루에 한 개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을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민주당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논쟁, 공방 또는 토론 이것에 익숙하지 아니했는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정당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정당 정치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정당이 어떻게 존속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뭔가 이게 비방전이 벌어지는 게 이제 불편했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 조치인가? 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주홍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근데 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 제안 게시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과 비방전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되게 해묵은 갈등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고심 끝에 이런 어떤 그 게시물이나 댓글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광장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상호간 비판이나 명예훼손은요. 그 원인 제공자를 그냥 발본색원하는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치를 하면 되는데 모든 권리당원들의 그런 표현의 자유를 시간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입법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게 우려되는 게 최근에 언론관계법에서 게시물 의무 운영을 제한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마저도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정치를 지향하는 당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신뢰도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조치로 변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이제 보도로 전해지고 있어요. 뭔가 권리당원들의 글을 쓰는 걸 좀 숫자를, 뭐 시간을 뭐 제한한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는 부산시장 선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고요. 또 후보들 어제 첫날이었죠. 많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관련 기사부터 좀 하나 보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장, 품격 있는 도시. 여야 후보가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유세전 돌입했다. 뭐 여기 보면 김영춘 후보,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 김영춘 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등등등. 어제 이제 특징적인 분들을 기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어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각종 불법 비리, 의혹투성이인 야당 후보, 말만 번지르는 그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겨서 부산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승리가 부산을 살리는 그런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부활의 꿈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해내겠다. 단순히 부산만의 선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지난 4년 실정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정권에 대해서 민심의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가 극심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일이 좀 있었어요. 기사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 박형준 후보의 가정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요. 그러자 박형준 후보 측은 이거 저급한 흑색 전쟁이다.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조강지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조강지처. 여기 뭐 또 역시 전 부산시장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여기 뭐 글로 보시기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에 저는 진짜 묻고 싶은데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그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의 말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형준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니 뭐 헤어지고 지금 뭐 새롭게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이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또 성급기도 하면서 이쪽 우리 김영춘 후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전에 그 뭐 조선시대나 그 뭐 남존 여비사상 시절 통했던 시절에서나 그 통할법한 그런 말인데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일방이 일방을 버림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남녀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일방적인 남자가 여자를 버림으로써 성립을 했다. 이것은 여성을 가장 정말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를 취급하시는 발언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자, 지금 네거티브 전 중에 하나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박형준 후보의 LCT 주상복합 아파트 이 문제잖아요. 이걸 지금 김영춘 후보 측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영춘 후보 측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살짝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그 뭐 네거티브도 전략은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네거티브 전략은 어떻게 보면 2등이 1등을 따라가기 위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 제품이건 아니면 선거이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쓰는 전략이 보통 네거티브 전략인데요. 결국 네거티브 전략이란 것은 현재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본인보다 상대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네거티브를 했을 때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삐끗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마치 좀 전에 지금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그 김영춘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던 의혹은 LCT 특혜 의혹 사건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관련이 없는 이 후보자 야당 후보자의 그 내부적인 가족 문제 그것도 이혼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조강지처네 사람을 버렸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벗겨나고 이게 말만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방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문제 제기했던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이 부분으로 지금 약간 말싸움처럼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컨대 지금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호를 가덕 김영춘이다 해서 가덕도에 올인한다 했는데 가덕도는 어디 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급한 네거티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정말 그 벚꽃이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에는 그 김영춘 후보의 어떤 그 선거 캠프가 있으면서 위기 해결사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의 어떤 선거 벽보가 걸려 있었는데 그 얘기한 것처럼 뭐 힘 있는 그 시장, 품격 있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책 전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따라가려는 마음이 급한 과정에서 좀 말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남존 여비 사상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 정당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과는 상당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략이 플러스가 될 것인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표를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한 발언은 전 김영춘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김영춘 후보 대변인. 측에서 나온 발언인데 어제 이게 알려지면서 또 이렇게 기사로까지 또 다뤄지고 있거든요. 주원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논쟁. 뭐 어떻게 보면 토론처럼 진행이 됐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레드라인을 조금 넘으신 것도 맞지만 선을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 변호사님 라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거티브 전략이 그냥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 후보가 아니면 후보자가 시장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유권자들이
박 후보님에 대해서 그 도덕성 검증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정원 불법 사찰서부터 시작해서 LCT 의혹에서 최근에 이제 교수직 논쟁까지 예.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검증하는 게 또 상대편 후보의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그거는. 부분들을 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김영춘 후보 측은 예. 검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검증보다는 그냥 박 후보의 해명을 듣기에 급급한 그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조강지처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일컫는 그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뉘앙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쓰기에는 부적절한 단어이거든요. 예. 그런 단어들을 동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네거티브의 어떤 최소한의 존중을 좀 잃어버리는 태도가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과연 이게 지금 선거를 제대로 치르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후보들은 그냥 목청껏 지금 이렇게 외치잖아요. 힘 있는 여당 시장 되겠다. 품격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이제 이 후보들을 뭐 지지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이렇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박 좌초의 치솟은 국제효과, 수에즈 운하 정상화 몇 주 걸릴 듯하다. 여기 보세요. 사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수에즈 운하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수에즈 운하에 한참 들어가는데 여기 배가 서 있죠? 좌초됐어요. 좌초됐는데 아예 딱 가로 이렇게 사선으로 막고 있죠, 배가. 이 폭이요 한 280m 되는데 이 배 길이는 400m쯤 된답니다. 아주 딱 막아놨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도 가도 못하죠. 앞뒤로 배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요 배 앞부분인데 이렇게 이 운하 한쪽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들이받은 겁니까? 아니면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가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데 그 앞뒤로 여기 배들이 다 이 동그라미가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넓은 곳인데 여기도 오도 가도 못하고요.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가는 찢었습니다. 물론 이 그제 유가거든요. 어제는 좀 내려가서 한 4% 넘게 다시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유가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 수에즈 운하에서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가 넣는 이 그 자동차 기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사실 우리 지구에서 큰 운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아프리카와 이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엄청나게 큰데도 19세기 말에 됐고 지금까지도 정말 유럽과 사이를 단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오는데 평균 15시간, 빠르면 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막혀버리면은 유럽 지중해에서 이 아프리카를 타고 희망봉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야 돼요. 물류비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희망봉 돌아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시간이 11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돌아오는데 하루에 지금 그 피해 배 하나의 그 피해가 3억이 넘는다고 하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거로 인해 가지고 물동량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특히 중동에 있는 그 기름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그 유가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아까 모래톱에 걸려 있는데 이거를 빼려고 하면은 위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그 작은 컨테이너 다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몇 주가 걸린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대만 선적이죠. 에버그린이 운영하는 대만 선사가 운영하는 파나마 선적의 에버 기분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자, 아침엔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